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오후 2시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에서는 2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 감염이 23명, 해외 유입이 5명이었는데요. 지역 감염은 수도권과 대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첫 소식입니다. 서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원 5명이 괴한에 의해 피랍됐습니다. 정부는 즉각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피랍된 한국인들의 소재 파악 등에 나섰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각 24일 오후 3시 40분,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서아프리카 베냉공화국 남쪽 111km 해상에서 우리 국민 5명이 피랍됐다고 밝혔습니다. 납치된 선원들은 참치잡이 조업 중이던 990톤급 가나 국적 선박 파노피 프론티어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선박에는 모두 30명의 선원이 승선 중이었고 이 가운데 우리 국민 5명과 가나 국민 1명만 피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가나 국적 선원 24명은 파노피 프론티어호를 타고 가나로 귀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납치 세력들의 신원과 소재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총을 든 괴한 여러 명이 스피드보트를 타고 파노피 프론티어호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괴한들은 한국인 5명 등 6명을 납치한 뒤 나이지리아 해역인 동쪽으로 도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즉각 현지 공관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으며 관계기관 주재국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앞으로 3년 뒤인 2023년부터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신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는 내려가게 되는데요. 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주식이나 펀드, 파생결합 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나온 이익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규정해 다른 소득과 별도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세율은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일 경우 25%로 정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펀드 투자자가 한 상품에서 손해를 보고 다른 상품에서 이익을 본 경우에는 둘을 더한 뒤 나온 순수익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또 어떤 해에 손실이 났다면 그 뒤 3년 동안 손실 금액을 2월해서 공제받는 것도 허용됩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그동안 과세하지 않던 소액주주들의 상장 주식 양도소득입니다. 지금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만 세금을 물렸는데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모두 과세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연간 순이익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까지 0.1%포인트를 내리는데 상장 주식의 경우 현재 0.25%에서 0.15%로 조정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 약 30만 명만 바뀐 세제 아래서 세금을 내게 되고 대부분 소액 투자자는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초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서는 확진자 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황정환 기자, 이번 추가 확진자들도 대부분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전의 방문 판매 업체를 연결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 대전과 충남에서 모두 8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대전 확진자는 모두 5명인데요. 50대 남녀 4명과 80대 여성 1명입니다. 먼저 한 50대 여성은 대전 둔산 전자타운 방문 판매업체 방문자와 접촉해 확진된 60대 남성의 부인이고요. 오렌지타운 방문 판매업체 사무실 운영자와 접촉한 50대 남성도 확진됐습니다. 노인 요양원 입소 중에 방문 판매업체 관련자인 요양보호사와 접촉했던 80대 여성도 확진됐고요. 50대 여성 2명도 둔산 전자타운 방문 판매업체 관련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충남에서는 부여와 아산에서 60대 여성 2명, 논산 70대 남성 1명 등 3명이 확진됐는데요. 부여와 논산 확진자는 대전의 방문 판매업체 관련 확진자와 접촉자이거나 배우자이고 아산 확진자는 현재 역학조사 중입니다. 이로써 지난 15일 이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69명으로 늘었는데요. 대다수가 방문 판매업체와 직간접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전에서는 최근 지역 감염이 급속히 늘면서 지난 2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넉 달 만에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고요. 고령의 확진자 서너 명은 산소호흡기를 착용할 정도로 중증 상태라고 합니다. 대전시는 이번 주가 감염 확산의 고비로 보인다며 시민들에게 예식장과 뷔페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활동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고의로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확진자 2명을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쿠팡 덕평물류센터 근무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 189명이 자가격리 조치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와 관련한 추가 확진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한편 정부는 최근 충청권의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충청권 병상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이 모두 18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이천시는 이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정부시에 사는 50대 계약직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덕평물류센터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 확진과 관련해서는 이 남성의 지인 1명 외에 추가 확진자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 콜센터 건물 7에서 9층 근무 직원 등 총 422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 42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문 판매 업체 등을 통한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에서도 이어지자 충청권 병상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전, 충청권에서 발생하는 중증 환자는 충남과 충북의 대학병원 중환자실을 공동 활용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은 충남에 있는 병원을 대전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부권 공동생활치료센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 대신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이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와 검토하고 있으며 내일 생활방역위원회와 논의해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무관중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야구에 대해 관중 입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화물선 선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항만 관계자 150여 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도훈 기자입니다. 부산 간천항에 정박한 러시아 냉동 화물선 2척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국내 항만 관계자는 모두 163명입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152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도 오늘 안에 진단검사가 이뤄집니다. 보건당국은 항만 관계자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해도 2주 동안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러시아 선원과 밀접 접촉한 항만 관계자 대부분이 음성 판정을 받아 일단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보건당국의 밀접 접촉자 집계는 큰 혼선에 빚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23일 접촉자 수를 176명이라 밝히자 부산시가 어제 211명이라 바꿔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접촉자 수가 중복됐다며 164명으로 낮추더니 오늘 오전 기준으로는 최종 163명이라고 또 정정했습니다. 이처럼 기간 간 집계가 오락가락하면서 러시아 화물선 연관 접촉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훈입니다. 네, 오늘도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정례 브리핑을 현장 연결해서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잠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은 추가 확진자가 또 20명대로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28명이고요. 국내 발생이 23명입니다. 이 23명 가운데 수도권이 18명, 대전이 4명이니까 거의 대부분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된 상황이고요. 네. 해외 유입 사례는 5명,
이 신규 확진 받았습니다. 현재 1,300명이 넘는 분이 지금 격리 치료 중이고 사망자는 1명이 늘어서 282명, 치명률은 2.24%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일평균 확진자 수가 31명이니까 그 전주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자동차 동호회 관련 확진자는 5명으로 늘었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밤과 새벽 사이에 그 여의도에 있는 한강공원에서 이 자동차 동호회 회원 한 10여 명이 이제 소규모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네. 확진자가 나왔죠. 동호회 회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그 접촉자 1명이 그러니까 모두 합쳐서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모이긴 했지만 서울에서 모이긴 했지만 이 거주지는 각각 인천과 부천입니다. 그래서 인천과 부천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타고 지금 감염이 됐는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뭐 늦은 감은 없진 않습니다만 지금 그 러시아 선원들 집단 감염 발견 이후에 부산항 검역이 또 한층 강화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그 전에는 지금은 이제 전자 검역에서 승선을 해서 직접 검역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만 네. 이전에는 그냥 전자 검역 신고를 하면 그걸 그대로 보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승선 검역 국가가 중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러시아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사실은 러시아가 지금 확진자 발생이 세계 3위 정도니까 많죠. 이전에 좀 이렇게 들어갔으면 됐어야 하는 했는데. 아쉬움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다행히 우리 그 러시아 선원에서 대량 발생이 했는데 여기 항운 노조원들이 이제 짐을 옮기면서 접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 124명 검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전원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지금 뭐 상황인지라 정부가 그 생활 속 거리두기 대신에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방식을 좀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요. 우리가 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로 크게 이제 나눠 있는 상태죠. 이 소식은 잠시 후에 네.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현장 연결해서 브리핑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전해 듣겠습니다. 네, 6월 25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2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 유입으로는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로 44명이 격리 해제되어서 현재 1,307명이 격리 중입니다. 격리 중인 사람이 어제보다 17명이 감소를 했는데 지난 5월 27일 이후 처음으로 격리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임 관련해서 어제 3명이 확진되었고 역학조사 결과 4명이 추가되어서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7명입니다. 이 모임은 방문 판매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기존의 사례와의 연관성 그리고 접촉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쿠팡 덕평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직원 1명과 그의 가족 1명, 총 2명이 신규로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접촉자 189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방문 판매 관련해서 1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지금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71명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한강 부근의 자동차 모임과 관련해서 역학조사 결과 아직까지 추가로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증상 발생일은 6월 12일이었습니다. 한강 모임은 6월 15일이었는데 그 이전, 즉 6월 8일 이후에 식당이나 주점과 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상황입니다. 일단 코로나19의 전파가 한강 등 야외 상황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는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접촉자 등 감염 경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역 수칙이 잘 준수된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킨텍스 전시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전시장에서 진행된 반려동물 박람회가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 사이에 열렸고 6월 13일에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이 잘 준수된 것으로 판단되고 역학조사관의 판단 결과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로는 전시장에 출입 전에 2회에 걸친 발열 감시와 점검, 그리고 철저한 손 소독 실시, QR코드를 등록해서 출입 관리를 철저하게 한 점, 그리고 전시장에 출입한 다음에도 생수 음용을 포함해서 전시장 내에 음식물 섭취를 전면 금지했고 보건관리자가 순회하면서 마스크 부적절한 사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즉시 시정 요구를 하는 등 말씀드린 방역 수칙이 잘 준수된 사례로 판단하여 소개드립니다. 다음으로 해외 유입을 말씀드리면 5명의 해외 유입 확진자의 유입 국가는 유럽 1명, 중국 외에 아시아 4명, 아시아 4명은 파키스탄 2명, 필리핀 1명, 인도 1명입니다. 부산 감천부두에 지난 6월 21일 입항했던 러시아 국적 선박 관련해서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제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입국한 것으로 분류되었던 한 명의 사례는 확인 결과 입력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라크에서 입국한 것으로 재분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 역학 정보를 내일부터 공개할 계획임을 소개드립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임상 근거에 기반을 둔 방역 대책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5,500여 명의 임상 역학 정보, 즉 익명화된 상태로 확진자에 대한 기초 정보와 초기 검사 및 진료 소견, 입원했을 때의 임상 소견, 그리고 동반 질환 및 과거력, 사용 병상 및 임상 중등도 등의 결과를 공개를 합니다. 이러한 임상 역학 정보는 의료 현장에서 진료에 전념해 주신 의료진 분들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국립중앙의료원이 수집한 자료로 모든 정보는 익명화 과정을 거쳐서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방식으로 보안이 확보된 안전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순차적으로 신청하신 연구자들 중에 선정을 하여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정은 코로나19 환자정보활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원격 분석 5채널, 직접 방문해서 사용할 수 있는 25채널 등이 제공이 됩니다. 이번에 임상 역학정보 공개를 계기로 해서 국내, 외 여러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방역대책 수립에 필요한 많은 과학적 근거를 생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25분이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혀주셔서 어제까지 총 208명이 등록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발생에 WHO 사무총장의 말대로 환자 1,000만 명 발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방역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19의 무서운 3가지 특성, 즉 무증상 전파, 잠복기 중에도 전파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경증 전파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른 호흡기 감염병보다도 높은 전파력, 게다가 치료제와 백신이 없으면서 지역사회 면역력도 극히 낮은 점이 더해짐으로 해서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19 유행은 앞으로도 전 지구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적극적인 봉쇄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잘 통제해온 나라들도 봉쇄를 이완하자마자 다시금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거리 두기를 원칙으로 해서 생활 방역으로 표현되는 일상의 모든 습관, 행동을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시에 감염 예방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도 개선하고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서도 대응하고 있으며 여기에 헌신적인 의료진분들 그리고 일선 보건소 및 지자체 방역 담당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코로나19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 과정에서 특별히 2가지 사항을 부탁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확진 진단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진단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증상 발현일과 확진일 사이에 간극이 긴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빠른 진단은 접촉자 추적 조사에 유리하고 확산 방지와 차단에 결정적입니다. 해당 환자를 진료하시는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질환이 배제되면 일단 코로나19도 반드시 의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가격리 중에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저희 당국에서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례일지라도 자가격리를 위반하거나 자가격리 중에 지인이 방문해서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자가격리 중의 이탈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거리 두기와 또 증상이 있을 경우 빠른 진료소 방문 검사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방역 당국에서도 철저하고 촘촘한 역학조사와 추적 격리를 통해서 지난 5월 이후 수도권에서 시작된 지역 유행을 다시금 관리하고 통제하고 바라건대 다시금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다시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었던 브리핑 내용 정리 좀 해볼까요? 일단 환자 발생 상황을 보면 지금 폭발적으로 다른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리치웨이발이 아직도 지금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역삼동 소모임이 아마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7명의 새로운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마도 방문 판매와 좀 연관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곧 있으면 이게 리치웨이발 확산으로 아마 분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WHO 사무총장이 1,000만 명의 환자를 기록할 것이다, 1,0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최근에 이 코로나19가 3가지 무서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데도 감염을 시킬 수 있고 네. 또 이 잠복기 상태에서도 감염이 가능하고 또 이게 가벼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도 바이러스가 많이 나와서 감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퍼질 수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많은 검사, 빠른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증상이 나타났는데 검사까지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빨리 방문을 해서 선별진료소 방문해서 검사를 좀 받아달라 이런 요청을 또 했고요. 네. 자가격리 수칙을 대부분은 잘 지키고 있지만 뭐 지인이 찾아와서 그 자가격리 수칙을 좀 어기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자가격리 수칙을 좀 철저히 이행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방역당국이 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가 현장 연결 전에 그 생활 속 거리두기 대신 정부가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걸 고심 중이다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말았는데요. 먼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가 뭐 종식은 거의 힘든다는 게 정설이고요. 네. 또 재유행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가을쯤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2개로 나눴는데 이거를 네. 좀 세분화시켜서 각각 기준에 맞게 또 그 기준에 다다르면 어떤 내용으로 거리두기를 할 것인가 이거를 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 정도에 논의를 해서 다음 주 중에 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를 해서 앞으로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책을 네. 좀 수립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충원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부산고검 차장인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권 실세의 신라젠 연루 관련 정보를 캐기 위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해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법무부가 이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만큼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 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한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면서 검찰 자체의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검사장은 지난 2월과 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이모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소환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과 전보 조치에 대해 한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라면서도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은 또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서울은 비가 주춤하고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여전히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내리는 비는 밤에 그치겠고 중부와 경북 지역은 내일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5에서 40, 중부와 영남 지역엔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25도, 대구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에 비가 그친 뒤에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